안녕하세요. 책 읽는 토끼입니다. 오늘은 한강 작가의 가장 마지막 최신 소설 휜입니다. 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입니다.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강보, 베네옷, 소금, 눈, 얼음, 달, 파도, 백목련. 이 단어들의 공통점은 뭘까? 색깔입니다. 너무 쉽게 이야기해버렸나요? 흰 것에 대해 쓰겠다고 결심한 봄에 내가 처음 한 일은 목록을 만든 것이었다. 일단 이렇게 목록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목록에 따라서 장이 구분되어서 소설이 진행된다. 쉽죠? 한 단어씩 적어갈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렸다. 며칠이 지나 다시 목록을 읽으며 생각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단어들을 들여다보는 일엔. 구상 단계의 이야기 같죠? 질문에 답하기 어려워 시작을 미루었다. 8월부터는 이 낯선 나라의 수도로 잠시 옮겨와 새를 얻어 살기 시작했다. 뭔가 지금 이 소설을 쓰고 있는 시점이 공간적 배경이 한국의 서울은 아니다. 낯선 나라? 어딜까? 궁금해집니다. 한강 소설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소개했던, 2달 전에 소개했던 소설. 폴란드입니다. 폴란드는 어때요? 폴란드는 이렇게 아름답지 않죠. 폴란드는 쓰레기로 가득하죠. 폴란드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세기에 걸친 쓰레기죠. 우리는 그것을 묻지 않아요. 숨기지도 않아요. 폴란드를 사랑하려면 거기에서 태어나야 해요. 만약 당신이 오면 우리나라를 안 좋아할 거예요. 자, 이 소설은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인 존 쿠시가 쓴 The Fall, 폴란드인이라는 책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소설입니다.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폴란드의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폴란드가 옆에 국경을 어디로 두고 있느냐. 왼쪽에 독일, 오른쪽에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있는데 이게 어디였습니까? 과거에는 러시아였습니다.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가 다 독립했죠? 러시아로부터. 그러니까 폴란드는 왼쪽에 독일, 오른쪽에 러시아를 옆에 두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괴롭다.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다. 폴란드도 땅이 크죠. 2차 세계대전이 지난 이후에 나중에 좀 더 커졌습니다. 커진 것 같은데 헝가리로부터 그 땅을 되찾기도 했고, 독일하고 영토 문제도 있고 러시아와도 영토 문제가 있고 복잡한 나라입니다. 자, 요 개념을 갖고 가십시오. 지금 한강 작가가 낯선 나라라고 지칭한 곳이 폴란드입니다. 폴란드의 수도에 도착했다. 수도가 어디지? 바르샤바입니다. 자, 2달 가까이 시간이 더 흘러 추워지기 시작한 밤, 익숙하고도 지독한 친구 같은 편두통 때문에 물 한 컵을 데워 알약들을 삼키다가 담담하게 깨달았다. 어딘가로 숨는다는 건 어차피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 소설은 소개가 되기에 한강의 가장 자전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간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소설에 등장하는 여성 작가, 주인공이 곧 한강과 일치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한강의 분신 같은 존재이다. 그거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편두통이 있다. 친구 같은 편두통? 편두통 괴롭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한강 작가가, 이 작가가 지금 폴란드 바르샤바로 갔는데 왜 갔을까? 도피?
숨는다? 이런 단어들이 나왔죠. 무엇으로부터 숨을까? 궁금해집니다. 무엇으로부터 도피일까? 2016년에 나온 책이라고 합니다. 한강 작가야 뭐 이때는 이미 스타트 작가가 되어 있어서 책이 나오면 기자간담회를 하게 됩니다. 기자간담회를 한다는 건 대단히 영광이죠. 작가로서는. 시간의 감각이 날카로울 때가 있다. 소설 속 문장입니다. 휜. 몸이 아플 때 특히 그렇다. 14살 무렵 시작된 편두통은 예고 없이 위경련과 함께 찾아와 일상을 정지시킨다. 해오던 일을 모두 멈추고 통증을 견디는 동안 한 방울씩 떨어져 내리는 시간은 면도날을 뭉쳐 만든 구슬들 같다. 손끝이 스치면 피가 흐를 것 같다. 한강 특유의 시적인 산문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계속 편두통과 위경련, 편두통도 힘든데 위경련까지 있다. 이 두 가지 만성적인 고질적인 질병을 안고 있는 사람이 살이 찌기려는 거의 불가능하겠죠. 한강 작가도 굉장히 말랐습니다. 자, 두 번째 단어입니다. 강보. 강보도 역시 희다라는 통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눈처럼 하얀 강보에 갓 태어난 아기가 꼭꼭 쌓여 있다. 자궁은 어떤 장소보다 비좁고 따뜻한 곳이었을 테니 갑자기 한계없이 넓어진 공간에 소스러칠까봐 간호사가 힘주어 몸을 감싸준 것이다. 강보의 이미지. 재밌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인데 휘는 흰, 잘못 발음했죠? 휘는 휘다라는 뜻이고 흰은 그 사이에 출간되는 작품. 그 사이에 출간된 작품? 무슨 사이? 이 소설의 나에게는 이 소설의 나라는 주인공에게는 태어난 지 2시간 만에 숨진 언니가 있다. 벤의 옷과 수위를 비롯해 여러 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이 작품을 노벨위원회는 노벨상을 받았기 때문에 한강이 유명해졌죠. 원래 유명하신 분이긴 하지만 노벨위원회 때문에 작년에 노벨상을 받으면서 완전히 뭐 핵폭탄이 터지듯 우리 사회에 이 한강 작가의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자, 노벨위원회가 이 작품에 대해서 평가를 했나 봅니다. 어떻게 평가했다? 소설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세속적인 기도서다. 이건 재밌습니다. 지금 작가는 소설을 썼는데 이걸 읽은 평론가 집단이겠죠? 지성들이 모여서 이 소설은 소설이라기보다는 세속적인 기도서다. 어렵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서는 성스러운 것이죠. 근데 세속적이다. 자, 성직자가 아닌 세속의 사람이 쓴 기도서다. 이런 말인 것 같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 해석이. 그런데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필요한 게 이 표현이 이 소설을 읽는데 도움이 되느냐? 제가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소설 굉장히 힘듭니다. 읽어가기. 이 부분은 제가 내일 올릴 영상에서 좀 더 종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 부분 소설적인 것 하면 딱 떠오르는 우리가 일반적인 서사의 형태, 산문의 형태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장르적인 혼동이 있습니다. 시에 가깝고 에세이에 가깝다.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한강의 작품은 모두 번역됩니다. 이제는 노벨문학상 작가이거든요. 더 화이트북. 똑같죠? 화이트북. 잘 들어옵니다. 흰이라는 한국어가 흰? 약간 좀 희다?
좀 어렵습니다. 근데 화이트북, 흰 것에 대해서 썼구나. 좀 더 쉽게 느껴집니다. 내 어머니가 낳은 첫 아기는 태어난 지 2달 만에 죽었다고 했다. 소설입니다. 달떡처럼 얼굴이 흰 여자아이였다고 했다. 8달 만에 조선이라 몸이 아주 작았지만 눈, 코, 입이 뚜렷하고 예뻤다고 했다. 까만 눈을 뜨고 어머니의 얼굴 쪽을 바라보던 순간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자, 자신보다 위에 먼저 태어난 아기. 언니? 당시 어머니는 시골 초등학교 교사로 부임한 아버지와 함께 외딴 사택에 살았다. 산딸이 많아 준비가 전혀 없었는데 오전에 갑자기 양수가 터졌다. 어머니가 혼자서 지금 갑자기 아이를 낳았다라는 이야기죠. 아버지는 일을 하고 있는 학교로 갔고 마침내 혼자 아기를 낳았다. 혼자 태출을 잘랐다. 피 묻은 조그만 몸에다 방금 만든 베네 옷을 입혔다. 죽지 마라 제발. 가느다란 소리로 우는 손바닥만한 아기를 안으며 되풀이에 중얼거렸다. 자, 어머니의 어려웠던 경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문장이 죽지 마라 제발, 이 문장입니다. 주제입니다. 한강이 왜 이 소설을 썼느냐? 죽지 마라 제발, 이렇게 애타게 기도를 하고 있다. 마치 기도처럼. 1시간쯤 더 흘러 아기는 죽었다. 죽은 아기를 가슴에 품고 모로 누워 그 몸이 점점 싸늘해지는 걸 견뎠다.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이 장면을 떠올리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죠? 젊은 어머니가 지금 혼자서 아기를 낳고 그 아기가 몇 시간 만에 사망하게 됩니다. 한강 작가의 아버지가 한승훈 작가이죠. 저도 예전에 굉장히 좋아했던 단편 소설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39년생이시군요. 한승훈 작가와 한강 작가입니다. 두 작가의 공통점이 있죠. 이상문학상을 두 사람 다 수상했다. 단편에 굉장히 강하다. 한승훈 작가의 프로필입니다. 61년에 대학에 입학했고 군대 갔고 결혼했고 이때 데뷔를 합니다. 66년에. 그리고 66년에 국민학교 장동석 국민학교 교사로 근무하게 됩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멉니다. 장흥, 전라도. 그리고 70년에 동신중학교, 아마 이게 광주일 겁니다. 이제 시골에 있다가 도시로 이렇게 옮겨온 것 같은데, 제가 찾아봤습니다. 요 시기입니다. 지금 어머니가 아이를 낳고 이 낳은 아이가 세상에 나오자마자 죽어버리죠. 요 시기를 한번 찾아봤더니 1966년 한승훈 작가가 장동석 국민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던 시절. 여기 어디쯤이겠죠? 몇 년 전에 저는 장흥을 가봤는데 이 고장을 굉장히 아름답더군요. 자, 다음은 달떡이라는 장입니다. 달떡도 역시 희다. 지난밤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당신이 어릴 때 슬픔과 가까워지는 어떤 경험을 했느냐고. 라디오 방송을 녹음하던 중이었다. 그 순간 불현듯 떠오른 것이 이 죽음이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나는 자랐다. 어린 짐승들 중에서도 가장 무력한 짐승, 달떡처럼 희고 어여뻤던 아기, 그이가 죽은 자리에 내가 태어나 자랐다는 이야기. 맞죠? 위에, 자신보다 위에 언니가 있었고, 그리고 그 뒤에 내가 태어났다.
달떡같이 희다는 게 뭘까 궁금해하다가 7살 무렵 송편을 빚으며 문득 알았다. 새하얀 쌀반죽을 반죽해 제각각 반달 모양으로 빚어놓은 아직 찌지 않은 달떡들이 이 세상 것 같지 않게 곱다는 것을. 자, 전형적인 한국 문학의 아름다운 문장들입니다. 전통적인 느낌도 있고 한국어만으로 표현했을 때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지는 문장들. 달떡이 뭘까 살펴봤습니다. 잘 몰라서 제가 도시에서만 자라갖고. 도시에서 자란다고 달떡을 모르나? 요즘 이런 게 달떡이라고 합니다. 자, 엄마가 말한 달떡은 찌기 전에 달떡인 거야. 그 순간 생각했었다. 그렇게 깨끗한 얼굴이었던 거야. 죽은 아기. 그러자 쇠에 눌린 것 같이 명치가 답답해졌다. 아, 이 아름다운 깨끗한 얼굴에 흰 얼굴에 아기가 왜 죽었을까? 근데 이건 좀 약간 제가 약간 트집을 좀 잡자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갓 태어난 아기가 달떡같이 얼굴이 희다고 신생아가? 제가 본 신생아들은 그렇게 흰 얼굴에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아기들 당연히 희죠. 근데 태어나서 지금 몇 시간 되지 않아서 죽었잖아요. 근데 얼굴이 희다? 이거는 약간 제가 생트집을 잡나요? 뭐 그럴 수 있죠. 네. 안개입니다. 안개라는 장. 안개도 역시 희죠. 이 낯선 도시에서 바르샤바입니다. 왜 자꾸만 오래된 기억들이 떠오르는 걸까? 거리를 걸을 때 내 어깨를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는 거의 모든 말, 스쳐 지나가는 표지판들에 적힌 거의 모든 단어를 나는 이해하지 못한다. 당연하죠. 폴란드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폴란드는 폴란드 자국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어처럼 약간 러시아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러시아를 한다고 폴란드어를 이해할 수는 없다. 폴란드를 한다고 러시아를 이야기할 수. 슬라브족이죠? 폴란드 맞죠? 폴스키? 자, 고립이 완고해질수록 뜻밖의 기억들이 생생해진다. 지난 여름 내가 도망치듯이 찾아온 곳이 지구 반대편의 어떤 도시가 아니라 결국 나의 내부 한가운데였다는 생각이 들 만큼. 아, 이 문장 좋습니다. 내가 도망쳐서 어딘가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마음에 서울을 떠나 바르샤바까지 왔는데 결국 내가 와서 보니까 내가 도망친 곳은 결국 나의 내부 한가운데였다. 내 생각, 내 사유의 한가운데였다. 역시 작가다운 표현입니다. 흰 도시. 자, 1945년 이제 이 희다라는 이미지를 확장시키는 부분입니다. 자신의 경험, 지금 강보, 달떡 뭐 이런 것으로 아기, 흰 얼굴, 자신의 경험 속에서 이거를 확장하는 희다라는 이 이미지를 그 장입니다. 1945년 봄 미군의 항공기가 촬영한 이 도시의 영상을 보았다. 바르샤바입니다. 1944년 10월부터 6개월 동안 이 도시의 95%가 파괴되었다고 그 필름의 자막은 말했다. 2013년에 폴란드 번역가 유스트나 나이비리를 통해서 바르샤바에 초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가 언제냐면 소년이 온다의 초고를 막 마쳤을 즈음이다. 자, 이거는 우리가 좀 머릿속에 넣을 필요가 있죠. 소년이 온다가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굉장히 힘든 작품입니다. 이런 작품들을 쓰면 기진맥진합니다. 인정. 구상할 때도 힘들고 쓸 때도 힘들고 쓰고 나면 더 힘듭니다. 굉장히 역사적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현대사의 가장 비극적인 트라우마 그걸 썼으니까 몇 년 동안 힘들었죠.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죠. 무엇으로부터 도망쳤다? 이 어려운 역사적 트라우마로부터 도망치려고 했던 것. 그랬더니 지금 뭔가 다른 일이 벌어졌죠. 도망치려고 했더니 이 도시도 마치 광주와 마찬가지로 이 도시에서도
1945년에 큰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작가가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유튜브로 한번 찾아봤더니 한강 작가가 이 바르샤바에 가서 이 도시가 파괴된 장면, 2차 세계대전이죠. 언제일까? 라고 봤더니 아마 이건 것 같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바르샤바에 떨어진 그 폭격의 모습입니다. 6개월 동안 이루어졌다. 도시가 초토화되어 있죠. 피아니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그로테스크한 초현실적인 폭탄 공습, 독일군의 공습을 받아서 완전히 폐허가 된 도시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근데 지금 작가가 보고 있는 건 영화가 아니고 다큐멘터리 필름입니다. 미군이 와서 촬영한. 8월 말 당시 14살이던 아이와 둘이서 각자 이민 가방 하나씩 끌고 커다란 배낭들을 메고 비행기에 올랐다. 역시 자전적 소설이라는 게 확실히 강해집니다. 이혼 이후에 자신이 혼자 양육하게 된 아들, 이 아들을 데리고 폴란드에 왔다. 미루나무 두 그루에 반짝이는 웃음지가 내다보이는 5층 아파트에 새를 들고 아이가 한 학기 다닐 국제학교를 등록하고 휴대폰을 개통하고 그렇게 첫 달에 적응 기간이 지나자 서울에서 살던 때와 비교할 수 없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 자신의 체류를 설명하고 있고 걷는 것, 또 걷는 것, 돌아보면 바르샤바에서 내가 한 일은 그것이 거의 전부였다. 와지엔키 공원의 숲길을 목적 없이 걸었다. 한국을 떠나오기 전부터 쓰고 싶었던 흰이란 책에 대해 그렇게 걸으며 생각했다. 소설의 구상을 이 도시에서 했다. 모국어에서 흰색을 말할 때 하얀과 흰이라는 두 형용사가 있다. 그렇죠? 작가다운 문장들이 나옵니다. 솜사탕처럼 깨끗하기만 한 하얀과 달리 흰에는 삶과 죽음이 소슬하게 함께 배어 있다. 내가 쓰고 싶은 것은 흰 책이었다. 그 책의 시작은 내 어머니가 낳은 첫 아기의 기억이야 할 거라고. 그렇게 걷던 어느 날 생각했다. 작가가 소설의 구상을 할 때를 우리가 지금 이 소설을 읽으면서 따라갈 수 있다. 24살의 어머니는 혼자서 갑작스럽게 아기를 낳았고 그 여자아이가 숨을 거두기 전까지 2시간 동안 죽지 마라 제발 이라고 계속해서 속삭였다고 했다. 그 말을 입속에 머금고 천변길을 걷던 다른 어느 날 오후 그 문장이 이상할 만큼 낯익다는 사실을 벼랑간 깨달았다. 엄마가 지금 갓 태어난 아기를 껴안으면서 죽지 마라 제발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장면을 보면서 데자뷰를 만났다라는 거죠. 소년이 온다입니다. 투병 중인 성희 언니를 향해 고문 생존자인 선주 두 주인공입니다. 선주가 건넸던 말과 정확히 같은 것이었다. 죽지 말아요. 아, 엄마가 했던 이야기가 내가 소년이 온다라는 소설 속에서 했던 그 대사와 똑같구나. 그 마음은 같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10월이 끝나갈 무렵 바르샤바 항쟁 박물관을 혼자서 보러 갔다. 그곳에서 1945년 미군의 공군기가 촬영한 그 도시의 영상을 보았다. 비행기가 도시를 향해 서서히 접근하며 희끗한 눈에 덮인 풍경이 차츰 가까워졌다.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데 도시에 눈이 내렸나? 아니겠죠. 부서진 흰 석조 건물들의 잿빛 잔해만이 끝간데 없이 펼쳐져 있던 70년 전의 그 도시를 나는 숨죽인 채 지켜보았다. 내가 머물고 있던 그곳이 흰 도시라는 것을 그때 알았다. 눈인 줄 알았더니 이게 흰 석조 건물들이 부서져서 그 잔해들이 공간에 흩뿌려져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얗게 보인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작가가 깨닫습니다. 그냥 그날 집으로 돌아가며 나는 어떤 사람을 상상하고 있었다. 그 도시의 운명을 닮은 파괴되었으나 끈질기게 재건된 사람을. 그이가 내 언니라는 것을. 내 삶과 몸을 빌려줌으로써만 그녀를 되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나는 이 책을 쓰기 시작하고 있었다. 자,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죽은 언니, 존재조차도 잘 모르는 이 언니와 이 언니의 죽음과 이 아기의 죽음과 이 도시의 폐허를 연결시키고 있다. 제가 확장된다고 이야기했었죠. 1944년 공습, 이 모든 것들이 한 번 죽었었다. 이 모든 것들, 이 공습으로 인해서 이 나무들과 새들, 길들, 거리들, 집들과 전차들, 사람들이 모두 밑에 보시는 사진은 재건된 현대의 바르샤바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 도시에는 70년 이상 된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구시가의 성곽들과 화려한 궁전, 시 외곽에 있는 왕들의 호숫가 여름 별장은 모두 가짜다. 사진과 그림과 지도의 의지에 끈질기게 복원한 새 것이다. 모든 것이 파괴되었 이후로 바르샤바의 재건 사업이 이루어질 때 모든 것이 새롭게 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샤바에 있는 모든 건물들은 다 70년 전에 이후에 새겨진 전쟁 이후에 만들어진 새롭게 만들어진 도시다. 건축물들이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바르샤바가 만약에 그때 공습을 피했다면 옆에 도시들 프라하나 부다페스트 이런 도시들이 갖고 있는 그 아름다움, 고전적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걸 다시 복원했다라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 처음 생각한 것은 그날이었다. 이 도시와 같은 운명을 가진 어떤 사람, 한 차례 죽었거나 파괴되었던 사람, 그 얼린 자네들 위해 끈덕지게 스스로를 복원한 사람, 그래서 아직 새 것인 사람. 제가 한겨레 기사를 조금 찾아봤습니다. 기사를 찾아봤더니 한겨레에 바르샤바가 굉장히 한국인들한테 인기 있는 여행지다. 금생약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도시가 폴란드 바르샤바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가고 싶은 도시 10곳을 잡았는데 폴란드 바르샤바가 들어갑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요즘 많이 변했다라는 게 느껴지죠. 포르투갈 리스본. 한강 작가는 그 부커상을 수상한 이후에 세계적인 작가가 되어서 세계 많은 곳을 다니면서 자신의 책을 홍보합니다. 밑에 보이시죠? 화이트북 같죠? 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책을 홍보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폴란드 바르샤바 지금 시내의 모습인데 이 건물들이 다 폐허 이후에 다시 세워졌다. 이러면서 이것이 또 새로운 볼거리를 관광객들, 여행객들한테 제공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이 도시가 이렇게 이처럼 파괴되었는가? 이게 바르샤바 봉기라고 합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조사를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인데 이 운동이 2차 세계대전 저항운동사, 레지스탕스 운동사에서 최대 규모의 단일 군사행동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4년의 10월부터 45년 6개월간 진행되었다는데 이때는 이미 전세가 기울었죠. 독일이 이제 히틀러가 망조가 들어서 이제 독일군이 이제 후퇴를 결정할 시기입니다. 이때에 지하에 숨어있던 폴란드 청년들이 저항군을 꾸려서 이제 레지스탕스 비정규군을 꾸려서 이제 저항하게 되는 군사행동을 합니다. 독일인들에게 총을 쏘고 이제 저항운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독일이 왠지 이 폴란드 바르샤바에 대해서 악감정을 품고 이 도시를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차 세계대전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가장 먼저 히틀러가 점령한 도시가 바르샤바입니다. 이 아쉬움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혹하게 이 도시를 파괴해버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는 바르샤바 업라이징 모니먼트 이래서 기념관이 있습니다. 지금 한강 작가가 그 비디오를 봤다라는 미 공군이 찍은 다큐멘터리도 아니죠. 그냥 촬영 비디오 이걸 본 게 아마 여기 기념관이라고 합니다. 바르샤바 봉기 기념관. 이걸 이제 기념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곳에 가서 연설도 했다. 굉장히 유명한 장소이다. 10월이 끝나갈 무렵 바르샤바 항쟁 박물관을 혼자서 보러 갔다. 그곳에서 이제 영상을 보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작가가 이 생각을 얻어냅니다. 내가 머물고 있던 그곳이 흰 도시라는 것을. 그래서 죽은 언니, 이 아기의 죽음, 강보에 쌓였던 달떡같이 희던 아기의 죽음과 이 도시, 폐허 이 공습을 받았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다라는 거죠. 이 죽음을 끌고 들어갑니다. 이미지를.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영화가 바르샤바 1944년이라는 작품입니다. 약간 유럽 영화답게 좀 독특합니다. 재밌다? 어떤 같이 본 분들 중에서는 이게 재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꽤 있더라고요. 재밌게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참고하고 소설을 읽으시면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소설에 대해서.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책 읽는 토끼 한강 작가의 흰 1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제가 2부에서 다시 마지막 후반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읽는 토끼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